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오혜리 구정은 신문기자가 지은 성냥과 버섯구름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처는 학고제입니다. 미처 몰랐던 물건들의 이야기. 2000년 전 바그다드에 배터리가 있었다.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쿠주 철화부에서 고대 유물로 보이는 질 항아리가 발견됐다. 약 2000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질 항아리는 높이 13cm로 평범한 모양이었다. 문제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심상치 않은 물건들로 안에는 철로 만든 봉이 있고 얇은 구리판이 그 주위를 돌돌 감고 있었다. 원통 바닥과 윗부분에는 역청을 발랐고 가장자리에는 납땜 흔적도 보았다. 특히 철봉이 부분적으로 녹아있어 항아리에 와인이나 식초 같은 산성물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바그다드 배터리가 도금용이 아니라면 일부 학자는 의료용 전기 충격 기술을 제기한다. 전기를 이용해 통증을 치료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제5왕조 때의 돌판에는 전기장어를 이용하는 통증치료법이 새겨져 있다. 호박 등을 천으로 문지르면 정전기가 생긴다는 고대 그리스 기록도 있다. 전기장어 등으로 황제의 두통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1700년 독일 포메라니아에서 태어나 라이덴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한 폰 클라이스트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 결과 작은 유리병에 물을 조금 채워 코르크 마개로 막고 이 마개에 철사나 못을 꽂아 물에 닿게 한 다음 밖으로 노출된 철사의 한쪽 끝을 정전기를 일으키는 마찰기구에 접촉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했다.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배터리를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 스위스 파비아 대학교 교수 볼타다. 1799년 그는 아연판과 구리판을 산성 용액에 담그고 잠기지 않은 두 끝을 연결하면 회로가 생겨 전기가 계속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해 최초의 화학전지를 발명했다. 단발적인 전기방전을 만드는 데 거친 라이덴병과 달리 전기가 계속해서 흐르는 진정한 의미의 배터리였던 것이다. 못, 인류 문명의 가장 작은 부품. 미국 하버드대학교 박물관에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토못이 있다.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오늘날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좁고 긴 땅을 가리킨다. 수메르라는 단어도 두 강 사이 낮은 땅을 의미한다. 수메르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신전을 세워 신을 기렸는데 특이하게도 지금의 못과 비슷하게 생긴 점토못을 만들어 신전을 치장했다. 수메르인들은 점토를 구워 만든 이런 못을 흙 덩어리에 박아 바닥과 벽을 쌓고 머리에 색을 칠하는 못으로 문양을 만들어 벽을 장식하게 됐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로마인들은 제수를 처형하는데도 쇠못을 썼다. 우리나라 못의 역사도 최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원상국 초기의 경상남도 자원시 동면 다우리 고분에서 목감 밑에서 나뭇칼 한 자루가 발굴됐다. 이 칼을 X선으로 촬영해보니 칼 손잡이에 7, 8mm 길이의 청동 장식못이 박혀 있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간 샴푸의 여정.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허브의 추출물을 섞어 피부와 모발을 관리했다. 인도인들은 무한자나무 열매와 말린 구스베리 그리고 여러 허브를 끓여 만든 추출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무한자나무 열매는 소보넛으로 불리며 지금도 천연 세제로 쓰인다. 주머니나 그릇에 이 열매를 넣고 비비면 거품이 일어나는데 천연 계면 활성제인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판포 또는 산푸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인도의 여행가이자 의사 기업인이었던 단 마호메드다. 그는 세계 미용의 역사는 물론이고 유럽 식민시대 역사를 반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814년 마호메드는 가족과 함께 영국의 해변 휴양도시 브라이턴으로 이주해 인도식 목욕탕을 내렸다. 당시 신문에는 인도의 약용 전기탕, 터키탕과 비슷한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통증을 없애줌, 특히 류마티즘과 마비, 통풍, 구전, 관절통, 골절 등에 적혈하고 적혀있다. 여기서 샴푸잉은 인도식 천연 오일과 세제로 아픈 곳을 마사지하고 허브를 이용한
전기찜질, 더운 물 목욕 등으로 통증과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 전체를 뜻한다. 유럽에서 모발용으로 사용한 초기 샴푸는 면도용 비누와 허브를 끓여 만든 형태가 대부분이다. 1933년 세계 최초로 비알칼리 샴푸를 개발한 스바르츠코프는 유럽 최초의 미용사 교육 시설을 세우는 등 모발 미용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성냥, 불새에 깃든 가혹한 역사. 성냥 머리를 물체의 표면에 마찰시켜 불꽃을 일으키는 성냥은 1826년에야 등장한다. 영국 발명가 워커가 염소산 칼륨과 황안티모니를 발화 연소제로 쓴 성냥 머리를 유리조각과 규조토를 바른 종이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 불씨를 만들어내는 성냥을 고안한 것이다. 이듬해 워커는 성냥개비와 사포를 상자에 담아 약국 등에서 팔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 무장 정치조직 헤즈볼라의 전쟁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 2010년 시리아 전쟁 발발 이후 곳곳에서 백린탄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9년에는 터키군이 쿠르드군을 도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거주지에 백린탄을 투한 정황이 보고됐다. 2020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백린탄 공격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계를 위해 백린 성냥 제조에 내몰리는 노동자는 사라졌지만 백린의 공포는 21세기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콜럼부스를 놀라게 한 고무공. 오늘날 유통되는 천연고무는 주로 남미, 아마존 유역의 원산인 브라질리 엔시스 고무나무에서 채취한다. 고무나무 유액의 30에서 47%를 차지하는 라텍스를 건조시켜 생고무를 제조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중남미 식민지에서 가져온 천연고무로 방수천, 신발, 의복 등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최초로 고무 타일을 발명한 사람은 토마스 행콕이다. 고무 가공법이 크게 발전하고 자동차까지 등장하자 고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유럽 상인들은 중남미 식민지에서 고무를 채취하기 위해 원주민을 가혹한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 군인과 농장 관리자들은 국왕의 요구에 따라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고무 채취 할당량을 구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손이나 목이 잘렸다. 중남미를 운산지로 하는 고무나무가 동남아시아로 퍼진 데는 영국의 식민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고무 수요를 감당이 어렵게 되자 합성 고무를 만드는 연구가 시작된다. 1910년 러시아 과학자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레베데프가 폴리부타디엔이란 합성 고무 원료를 개발했다. 합성 고무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고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간 사용을 제한했다. 방수포, 장화, 방독면, 고무보트, 전차, 전함 등 고무는 없어서는 안 될 군수 물자였다. 여성의 몸에 자유를 대해준 생리대. 4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그리스의 여성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히피테아가 끈질기게 구애하는 남성을 쫓아버리기 위해 사용한 생리대를 집어 던졌다는 일화가 있다. 인도에서는 무르구난탕뿐 아니라 뉴델리의 군지라는 단체를 비롯해 여러 여성단체가 빈민들에게 저가 생리대를 공부하고 있다. 생리대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안전문제도 환경문제도 여기서 비롯된다. 생리대는 고분자, 흡수제 같은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접착띠와 포장지에 폴리프로필렌을 비롯해 썩지 않는 성분이 많이 들어간다. 여성들에게는 해방의 청신호인 생리대 성분이 지구 환경에는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셈이다. 임신은 어떻게 선택이 되었나? 펑크스와 장 박사는 토끼에게 성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을 주입하면 배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프로게스테론은 주로 난소에서 배란 후 만들어지며 생리주기와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의 몸은 임신을 하면 배란을 멈추는데 여성 호르몬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으면 난자의 성숙과 배란이 억제된다. 펑크스는 여러 연구 결과 성과를 기반으로 1954년 메스트로놀과 노르웨를 주성분으로 하는 피임약을 개발했다. 가장 고전적인 피법은 성서 창세기에도 등장하는 지뢰사정이다. 콘돔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양의 창자와 물고기 껍질, 붕어의 불에, 동물 가죽, 거북의 등껍질 등을 썼다고 한다. 콘돔은 당초 피임보다는 성병을 막는 용도로 더 많이 쓰였다. 바코드, 줄무늬에 정보를 담다. 바코드는 0에서 9까지 숫자를 지호로 나타낸 검은 줄과 흰 여발, 그리고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처리가 쉽도록 0과 1의 이진 코드로 만든 직렬 신호의 조합을 선의 명암과 굵기로 표현한다. 스캔으로
빛을 주사하면 흑색선은 반사율이 적고 흰 여백은 반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산업체에 버섯구름이 쏟았다. 무르로아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환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아우푼이라고도 부르는 이 산호섬은 타히티 섬에서 2250km 떨어진 남태평양의 투아모투 군대에 속한다. 프랑스가 환초와 주변 섬들을 자기네 땅으로 만든 뒤 첫 핵실험을 한 것이다. 무르로아와 그 옆 평카타우파 환초 등에서 실시한 핵폭발이 193에 이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11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돼 건강을 잃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핵실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7월 16일 실시됐다. 맨하튼 프로젝트로 핵폭탄 개발에 거의 성공한 미국은 트리니티라는 암호명으로 뉴멕시코의 엘라모고도 부근 사막에서 폭발 실험을 했다. 맨하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강타한 핵폭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었다. 소련의 핵실험 무대는 노바야 젬나 일대였다. 핵무기 체제는 지구 곳곳에서 소수민족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는 방식으로 쌓아 올려졌다. 소련의 차르본바에 미국은 1960년 잠수함에서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미니 작전으로 응수했다. 핵실험으로 곳곳에서 방사능 폐자들이 생겼다. 핵물질 1메가톤을 일익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50배다. 프랑스는 대기 중에서 50배, 지하에서 160배 핵실험을 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190km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운하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 길목을 통과하는 배가 약 1만 9천 척, 하루 평균 50척. 세계 교역량의 15%가 이곳을 거친다. 수에즈가 막히면 돌아가야 한다. 운항 길이가 약 69km 길어진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국가 자산인 동시에 정치적 무기이기도 하다. 파나마 운하는 한쪽 끝에 카툰이라는 인공 호수가 있어서 이 공간을 이용해 배를 이동시킨다. 운하가 해수면보다 26m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선 카툰 호수에 배들을 가득 띄워 올린 뒤 다시 수위를 낮춰 내보내는 방식이다. 우라늄과 미사일 사이 그린란드의 선택은 북극해에 면한 그린란드는 면적 216만 제곱킬로미터로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덴마크에 속한 자치지역이지만 지리적으로 유럽보다 캐나다 북동부에 가깝다. 오늘날 그린란드 주민들은 13세기쯤 북미에서 건너가 틀을 잡고 사는 사람들로 추정된다. 17세기부터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협정을 맺어 공통으로 영유권을 갖았으나 1814년 덴마크에 통일했다. 1979년부터 형식적으로 자치를 하긴 했지만 결합이 많았고 2009년 6월부터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치안, 사법, 회계, 광업, 항공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린란드에는 우라늄과 히토류가 있다. 그린란드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5만 8천 명인데 약 90%가 북극 끝 원주민인 이누이트 혹은 유럽계 혼혈이다. 주민의 3분의 1이 수도 누크에 몰려 산다. 그린란드는 전체 에너지의 수요의 90%를 수력을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한다.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인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까지 이전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국제사회는 비난을 쏟아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선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히브리어로 평화로운 도시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바람잘 없는 분쟁의 도시, 유혈의 도시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는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왕이 통일왕국을 세워 수도로 삼은 곳이자 솔로몬 왕이 최초 유대교 성전을 세운 곳이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신에게 바치려던 바위가 있는 곳이다. 이슬람 신도들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의 인도로 예언자 모함마드가 찾아가 성천한 곳,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94만 명, 37%는 아랍계, 즉 팔레스타인이고 61%는 유대교다. 유대교 주민 중 약 20만 명은 초강경 유대교 원리주의자로 분류된다. 아랍계 기독교 인구는 약 1%로 추정된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오슬로 협정을 통해 두 국가 해법에 전격 합의했다. 정착촌에 사는 이스라엘은 최소한 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차지한 영토가 서한 전체의 60%가 넘는다. 이름만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일 뿐 사실상 이스라엘이 점령하고는 제한 유지를 빌미로 병력을 주둔시키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행을 수시로 통제하고 심지어 우물조차 팔 수 없게 막고 있다. 지브롤터 영국과 스페인의 300년 싸움.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분쟁이 끓이자는 스페인 남단의 지브롤터. 스페인 속 작은 영국이라 불리는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남쪽 남쪽 끝에 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2 정도인 6.8제곱킬로미터, 총인구 약 3만 명, 안달루시아 지역의 가트제주에 위치한 라 리니아 대 라콘셉시온과 국경을 맞던 이곳은 영국의 해외 영토 14개국 중 유일하게 유럽 대륙에 자리 잡고 있다. 영국 정부가 파견한 총독이 있긴 하지만 외교와 국방을 제한 모든 통치 권한은 총선으로 선출된 자치정부가 갖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대서양과 지중해 관문인 지브롤터를 둘러싸고 수백 년째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란과 미국, 일국인 앙숙의 역사. 미국과 이란 관계는 2001년 9.11 테러 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을 축출할 때 이란이 협력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조짐이 보였지만 이란 핵개발로 다시 냉각됐다. 미국은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점령돼 자국민들이 인질로 영류됐던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때의 지옥은 미국 보수 진영이 이란 체제에 보이는 거부감과 증오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란 국민들은 1953년 미국의 자국의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제거한 미국의 만행을 잊지 못한다. 21세기 해적들. 2021년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루시아호가 대서양 연안 기니만을 지나다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 한때 세계를 터들썩하게 했던 아덴만 일대의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 공동작전으로 많이 줄었다. 해적 공격이 특히 잦은 곳은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카메룬 일대다. 특히 1950년대부터 1730년대까지는 대양을 오가는 제국 선박과 상선의 왕래가 날면서 해적이 판을 쳐 해적의 황금시대라 불린다. 아프가니스탄은 왜 제국의 무덤이라 불릴까?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은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는 한 달 뒤 테러 조직 알카이다 지도부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공개했다. 미군 철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탈레반은 전략 공략에 나섰고 2021년 8월 16일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학자들은 아프간 점령이 소련을 탈진시켜 붕괴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슬람 전사들의 목표는 소련군을 몰아내 아프간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교도에 대한 지하드 이른바 성전으로 변했다. 탈레반은 동부 파키스탄 절정지대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기지를 만들고 미군과 다국적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다. 기나긴 전쟁에 미국은 지쳤고 미국을 도와 파병한 나라들도 점점 관심을 잃어갔다. 탈레반 지하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만 하는 카불 시민들 앞에 가장 먼저 들이닥친 문제는 굶주림이다. 알고 보면 더 흥미진진한 세계, 박물관이 틀렸다. 미국 보스턴 시내에 자리 잡은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르트너 박물관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 회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예술품을 소장한 유서 깊은 박물관이다. 이것이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렘브란트와 페이메르이러 작품들은 너무도 유명해서 암시장에서도 팔 수 없는데 범인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빈센트 반고의 작품들 유난히 도난 피해를 많이 봤다. 태초에 가짜 뉴스가 있었다. 파리발 신문에 실린 인디언 원주민들의 미국인 항살 사건은 프랭클린이 만들어낸 뉴스였다. 영국의 잔악함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미국에 대한 동정과 지지론을 조성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이었다. 인디안 원주민들의 항민 학살에 관한 이 가짜뉴스가 영국과의 독립협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지 알 수 없지만 미국 대표단은 협상의 성공에 결국 독립을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의금씩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브라질은 왜 커피 대국이 됐을까? 케냐,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브라질, 코스타리카, 우리가 흔히 듣는 원두커피의 원산지이다. 처음엔 노예 노동에 의존했다. 19세기 브라질 농장에서 일한 커피 노예가 15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커피 대국은 단연 브라질이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유럽에 있다. 가장 많이 마신 나라는 핀란드다. 한 잔에 140리터 물 먹는 커피. 커피의 기원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냐나 예멘이냐를 놓고 설이 엇갈린다. 인스턴트 커피가 발명된 것은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에 커피 자판기가 탄생했다. 커피 나무는 원래 그늘진 숲에서 자라지만 산업이 커지면서 그늘 없이 땡볕에 재배하는 곳이 많아졌다. 그늘 재배에 위해 수확량이 많은 캐는 5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커피와 함께 살던 미생물이나 곤충, 풀 따위가 없어져서 생물종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커피 재배 방식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커피 재배에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커피 한 잔을 마시기까지 물이 무려 140리터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와 베트남의 부엄마투 지역 농장에서 키운 원두가 영구에서 소비되는 과정을 분석해보면 커피 1kg이 영구에 오기까지 베트남산은 탄소 16kg, 브라질산은 14.6kg을 뽑아낸다. 화학비료를 줄이고 가공공장 과정에서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비행기 대신 선박으로 운송한다면 커피 1kg당 탄소 배출량을 3.51kg으로 줄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한다. 고래를 죽인 섬사람들. 2021년 덴마크 자치령 페로제에서 고래 1428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섬 당국이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고래몰이 사냥 때문이다. 희생당한 것은 참돌고래와 가까이 일종인 거두고래와 낫돌고래였다. 일본은 원양 포경뿐만 아니라 고래몰이 사냥도 한다. 와카야멘 타이제에서 벌어지는 사냥은 페레도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고래몰이 사냥으로 알려져 있다. 올림픽 선수들의 망명. 2021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망명했다. 동유럽 벨라투스의 육상선수 크리스티나 치마누스카야가 그해 도쿄 하계올림픽에 참가했다가 도쿄 외곽 나레타 공항에서 항공기에 몸을 실은 뒤 오스트리아 빈을 거쳐 폴란드로 망명했다. 이 사건으로 벨라투스의 반정부 시위와 인권 탄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인구 935만 명의 벨라투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애호사인 동유럽의 내륙 국가다. 말라리아 백신은 왜 만들기 어려울까? WHO의 2022년 말라리아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감염자는 2억 2,900만 명, 사망자는 40만 9천 명에 이른다. 이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열대일 원충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3분의 2가 아프리카 아이들이다. 기후변화도 말라리아 확산에 영향을 준다. 말라리아는 모기로 전파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모기가 늘어난다. 백신이 없으니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감기 백신이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말라리아는 병을 일으키는 원충이 워낙 다양해 백신을 개발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주로 간 억만장자들.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포 베이조스가 2021년 7월 20일 우주를 향해 날아가 올랐다.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 여행회사 블루 오리진의 준 궤도 로켓 뉴 셰퍼드가 텍사스 사막에서 이륙한 것이다. 1969년 닐 암스트롱과 버저 올드린이 달에 발을 디딘 지 52년이 되는 날이었다. 상공 80km 지점에서 로켓과 분리된 캡슐은 고도 106km까지 상승했다. 베조스를 비롯한 탑승객 3명은 상승권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약 3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다. 그 뒤에 캡슐은 낙하산을 이용해 다시 지상으로 내렸고 로켓도 서부 텍사스 사막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비행시간은 총 11분이었다. 외계 행성은 너무 멀다. 하지만 우리 행성은 아주 아름답고 아직은 살만하다. 우리 행성부터 보존하라. 노과학자의 조언이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